기준금리 인상 8월에 발표됐는데 앞으로 계속 인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 1.25는 기본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금리 올라도 부동산이 타격 없다라고 하던데 저희가 예전에 다 보여드렸던 거 보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타격을 늘 입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한 차례밖에 안 올릴 것이다, 천천히 올릴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강행했다. 이거 무슨 뜻이다? 정제가 위태롭다. 가계부채가 작년에도 폭증했고 올해도 폭증했고 재작년에도 폭증했어요. 근데 왜 작년에는 가만히 있다가 올해는 금리를 올리고 대출 중단까지 들어갔느냐?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바젤3 도입도 됐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8.3% 폭등했대요. 자, 미국에서 테이퍼링 발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한참 남았다 이 이야기 하더라도 점도표에서는 금리를 점점 더 빨리 올리려고 전문가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등한다. 생산자 물가 8.3% 폭등.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대응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물가도 13년의 최고 5.4%, 기대 인플레이션도 4.8%. 물가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디플레이션 물론 안 좋아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더 안 좋죠. 뭐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갈 것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다만 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 왜?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제 안 돌아간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남아 돌고 있습니다. 임금도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그 전에 이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랑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물론 수요 견인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벽히 발표 난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11월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9월에 완료할 것이다. 즉 적어도 내년까지는 테이퍼링 완료된다. 완료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장 재정했던 것들 원위치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 회수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11월 채권 매입 축소를 준비 중. 11월에 또 축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는 채권 매입 축소했더라도 테이퍼링은 아니다라고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죠. 거기다가 미국뿐만이에요. 생산자 물가는 미국보다 더 예의주시해야 될 나라가 어디다? 중국. 왜? 미국은 소비의 나라고 중국은 생산의 나라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지금 탈중국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공산주의에다가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심하죠. 기술도 빼돌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갑질이 적진 않지만 중국만큼 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편보다는 미국 편이 많이 붙죠. 미국이랑 좀 싸우는 나라들, 뭐 아프간 이런 데야 중국이랑 좀 붙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세계의 공장이고 생산이 많이 되는 나라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중국은 미국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원자재값 상승해서 비축유 방출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꽤나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이 왜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느냐? 예전에는 사실 뭐 이라크 침공이고 뭐 그 조조 부셔 부자 대통령 할 때 왜 그렇게 중동에 계속 들어가느냐? 사실은 기름 때문이죠. 그런데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하고 그다음 비축유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괜히 돈만 들어가고 자국민들 죽어나가는 중동 쪽에서 손 떼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오일 쇼크처럼 유가 장난질 칠 수도 있다. 물론 대체 에너지가 많이 나왔죠. 자, 지금 선진국들도 인플레 경고등 뜨고 있죠. 자, 유로존 3%, 캐나다 3.7, 영국 2%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기준금리 유지는 하지만 채권 매입 속도 줄이기, 저것도 테이퍼링이죠. 자, 러시아 0.25%포인트 5차례 연속 인상했다. 쭉쭉 올리고 있죠. 그래서 6.75까지 올렸고 브라질도 1%포인트 올렸죠. 칠레는 0.75에서 1.5까지 빅스텝 했다. 물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개인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는 있는데 금리 인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다. 아직도 그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주열 총재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 정도 올려봤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집값이 지금보다 2배로 더 오르더라도 경제가 돈을 풀어야 된다 싶으면은 돈을 푸는 거고, 돈을 회수해야 된다 싶으면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리 내리는 거 금방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저희가 계속 경고를 했었죠. 왜? 금리를 올리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즉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경제적 문제들이 터졌으니까 그게 해결되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팬데믹 이후 선진국 중 최초로 금리 인상.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 대응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잘 하면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거죠. 신흥국에서. 그러니까 반은 신흥국이고 반은 선진국 걸친 상황이니까 제일 먼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신흥국들 보면 올리고 있는 것들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19보다 부채 위험을 더 크게 판단했다. 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 쪽에 가면은 몇 군데 있던데. 아니, 우리나라는 숨어있는 빚 뭐예요? 전세, 보증금. 이거 합치면 압도적인 세계 1위다. GDP 대비로 보면.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거기다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말도 안 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라도 오르는데 우리나라 뭐 최저임금 왜 억지로 올리고 있겠어요? 이건 편드는 게 아니라 소비가 더럽게 안 되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올려보자. 근데 그것조차 실패한 정책이 됐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주요 자산이 다 어디에 박혀 있어요? 부동산에 박혀 있죠. 부동산에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주식에 박혀 있잖아요. 생산성 그나마 있는. 왜 일본식 침체 온다고 그래요? 주식에서도 많이 박았지만 일본은 부동산에 더 많이 박았잖아요. 물론 과잉 유동성으로 주식에도 갖다 박았죠. 결국에 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후에 살아날까 하니까 아시아 쪽에 IMF 터지네?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이번엔 돈 풀어서 살아볼까 했는데 리먼 터지면서 또 전국적으로 침체 오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까지 온 거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만 가지고 일본식 침체가 온다고 라이트하우스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라. 인구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경제 심리,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 치중된 자산.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주식 빼고는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오히려 부동산 쪽에 더 치중되어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 봐봐요. 일본 버블 경제 때 있던 세대들이랑 똑같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박탈감 엄청나게 크게 느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대부분 가계대출의 주로 집값 전세금 마련이죠. 그러니까 집값 전세금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꼭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아니라 집값 전세값 때문에 가계부채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집값 전세값 빌려주는 거 맞겠다. 이거 아니에요. 한은에서도 발표 나왔죠? 부채 증가, 집값 상승 0.4%포인트, 0.25%포인트씩 둔화될 것이다. 금리 인상 효과 때. 그리고 계속 올린다고 그랬죠. 자, 거기다가 시장금리 상승해서 대출금리 더 오른다. 왜? 미국 국채금리 상승하고 있죠. 미국 지금 장단기 금리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미국 주식이 이미 터졌어야 되죠. 장단기 금리차가 보통 1%에서 2% 사이일 때 그거보다 더 낮거나 그거보다 더 높을 때는 주식이 호황인데 항상 저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1.3% 정도죠. 거기다가 지금 어때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이게 국내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뭐 은행채 금리와 연계된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를 밀어올리는 연쇄적 상승, 이 이야기도 있지만 은행이 돈이 없어서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시중에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32조 필요하대요. 그래서 마지막 한 것까지 은행채 엄청나게 발행됐다는 것들 나왔었죠. 더 발행할 거다. 왜? 한참 남았으니까. 자, 지금 뭐라 그래요? 1.25%까지 올릴 여력은 충분하다. 자, 그러면 1.25%만 오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연 1.5%까지 올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에 속한다. 즉 무슨 소리예요? 1.5%까지 올려도 마이너스다. 1.75%까지 올려도 마이너스 아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돼요. 금리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2%씩 올라서 만원짜리 사면은 1200원이 되는데 은행에 맡겨두니까 1150원 1.5%까지 올려서. 물론 이거보다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맡기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이 계속 유출이 돼요.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올리려면은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시기가 1.5% 이상이다. 즉 적어도 미중무역전쟁 터지기 전인 1.75%보다 더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금리 0.25% 올렸다고 집값 안 떨어진다고 많이 안 올릴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데이터도 안 갖고 와서 똑같은 얘기만 주저리 앵무새처럼 읽고 있는데. 결론, 금리 오른 이유 이야기했죠. 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1.5%까지 올리더라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그리고 너무 불어난 가계부채. 마지막으로 은행권 자금 확보로 인한 은행채 발행. 앞으로 은행채 발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에서 테이퍼링 들어가면은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든가 아니면 실질금리 인상이 빨라지든가. 왜냐면은 외국 자본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 가치 올라가면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은행채 발행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보다 선반영돼서 오른 시중금리가 아니라 시중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도 조금 올랐지만 시중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